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외환 규제 풀고 7대 그룹 소집한 대통령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달러가 지금 1,480원까지 올라섰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7대 그룹을 소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환율 방어에 좀 협조 좀 해주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외국에서 번 외화, 지금 국내에서 환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더불어서 여기 좀 볼까요? 당국 1997년 IMF 때 막았었던 수출기업 외화 대출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직접 기업에 빌려주게 되면 시장에선 달러 수요가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건 좀 단기 대책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추가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지선 6개월 앞 대전 충남 통합선거 공식화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 민주당 소속 대전 충남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년 2월까지는 여기 볼까요? 내년 2월까지는 대전이랑 충남을 다 통합한 이 특별법을 좀 통과를 시킵시다. 그래서 6월 3일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 아예 선출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실 광역지자체 5극 3특 꼭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해왔었던 사항인 거죠. 다만 이런 얘기 지금 지방선거 얘기랑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충남지사 출마설이 돌았었던 강훈식 비서실장 관련해서 결국 강훈식 실장이 그럼 이번 첫 번째 통합단체장으로 좀 선출되는 거 아니야? 미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동아일보입니다.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계속 추진입니다. 네, 민주당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좀 이 연내 입법을 하겠다라고 강행 의지를 계속 내비쳤었는데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란재판부를 좀 만들겠습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추천위원회 말고 무작위로 배당을 하고 대신 이걸 배당받은 재판부는 그것만 전담으로 하게 기존에 맡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게끔 재배당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이미 늦었습니다. 우린 입법 계속 추진할 거예요. 왜? 여기 볼까요? 재판부 이거 새로 꾸려야 되는 거예요. 있던 재판부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우리 24일에 법 처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통령실 당이 알아서 잘 할 겁니다. 라고 한 발 좀 물러선 상황 궁극적으로 이 여당에 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여당 안으로 연내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헌재 불법 계엄 가담 조지호 파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 계엄에 가담을 했다라는 게 그 사유인 건데 경찰청장의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럼에도 이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한 거 경찰청장 지시 결국 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통제하는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이 너무 무겁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조만간 중국과 다시 만날 가능성 한중 정상회담을 시사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경주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곧 또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재명 대통령 어제 있었던 업무 보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독립유공자 유해 반환 이거 회담 의제로 좀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내년 초쯤에 아마도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곧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성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진 기사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 자꾸 이렇게 엿가락처럼 휜 이 철근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게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여의도 한복판에서 진행 중이던 이 신안산선 공사 현장 구조물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휘는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지금 2명이 다쳤는데 이 공사 지금 포스코 ENC가 시공을 하고 있죠. 이 포스코 ENC 올해 벌써 5번의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 사고까지 합쳐서 1월에 경남 김해, 4월에 광명, 대구, 7월에 경남 함양 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있었고 이번에 또 여의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망 사고 문제죠. 근데 심지어 어젠 여의도 말고 잠실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건 또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에서 이게 연결하는 공사 현장에서 27톤짜리 크레인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들렸죠. 옆으로 이렇게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가 또 다시 1명 숨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망사고들. 우리가 이 사망 소식이 또 너무 무뎌진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도 좀 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 소환입니다. 잠시 뒤 소환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오늘 소환입니다. 연말 시효 만료 앞두고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 잠시 뒤인 오전 10시 지금 8시 12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인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 의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최근엔 이 의원실 압수수색했을 때 본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왜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 보통들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도 더듬어야 되고 또 일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재수 의원 거듭거듭 얘기를 하죠. 진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차곡차곡 그 자료들을 다 지금 모으고 있는데 한번 기자 간담회를 하든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이 기자간담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이 원체 또 빨리 부르기도 했어요. 오늘 바로 소환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소환을 앞두고 바로 어제 저녁에 전재수 의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에 시계 한 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네. 어떻게 내가 당선이 됐는데 4수 끝에 당선이 됐는데 이걸 내가 2천만 원의 시계 하나 이걸로 바꾸겠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이 아주 험지예요. 전재수 의원 말씀 부산 북구인데 저기 내리 저렇게 당선되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말이죠.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런데 저희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모든 정치인이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제 현재로서는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재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했잖아요. 경찰이. 네. 그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게 현금 2천만 원, 그다음에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시계 1개 이렇게 네. 적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영장이 발부된 거죠. 압수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뭐 법원이 그걸 인정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그 통일교에서 나왔던 진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압수 영장에 적시됐던 것이고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통일교의 그 윤용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네. 지금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다가
권선호 의원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또 그걸 부인하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임종성 전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뇌물 수수하고 지금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색영장 피의자로 소환되는 건데 네. 이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뇌물죄라 하더라도 3천만 원 이하면 만료가 되는 거거든요. 수수 금액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오늘 벌써 19일인데 네. 12월 말일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경찰이 빨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자꾸 저렇게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날 수 있을까? 다른 것들 물증이 찾아내야 되는데 시계도 못 찾아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입증이 지금 봐서는 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네.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은 아마도 경찰이 유죄라는 어떤 증거로 어떤 뭐 이게 기소 의견으로 넘기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 보인다 말씀은. 네. 그지 아마 근데 말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얘기가 엇갈리고 뭔가 명확한 증거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이 이 기소까지 이어서 쭉 이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잠시 뒤에 10시에 경찰은 불러서 돈을 받았냐, 해저터널 이거 협조한다고 약속을 했느냐 여부를 꼬치꼬치 묻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 얘기는 이경민 변호사님, 내가 사수만에 이렇게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뭐 하겠어요라는 얘기와 함께 앞서서는 나는 시계를 안 찾는데 내가 무슨 시계를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또 직접적인 반박할 이 경찰의 이 의견에도 완전 반박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전 의원 입장에서도 경찰에 나가서 명확하게 나 이렇습니다라고 또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증거가 뭐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수사기관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이 이 수사를 받는 거는 또 받는 것이고 여론전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제 뭐 저 정도 받아서는 내가 뭐 이렇게 이제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 네. 오늘 조사를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물증이 있었고 이제 진술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된다면 뭐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알리바이도 뭐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더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신이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기자회견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SNS를 통해서든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아마 이제 좀 그런 게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하. 뭔가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도 반박할 게 있긴 있지만 일단은 경찰 조사에 응하고 경찰이 제시를 하고 난 이후에 기자간담회나 뭘 통해서 오픈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전 의원의 경우에는 여론전도 좀 사실 같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번 사안의 관건은 이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2018년 9월 9일 통일교 부산 만찬장에 전재수 의원이 있었냐 없었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18년 9월 9일 뭐가 있었느냐? 신한국 지도자 초청 행사라는 통일교의 행사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된 것 좀 같이 볼까요? 2018년.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죠. 2018년 9월 9일 부산에서 신한국 지도자 초청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이유 왜? 바로 이튿날인 9월 10일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 보고를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주요 현안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날 와서 뭔가 있었고 그래서 이튿날인 이 9월 10일에 아마도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특별 보고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 의원 입장에서도 나 아닙니다라고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 다시 가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행사가 열린 2018년 9월 9일 오후 7시 49분쯤 새벽부터 산을 6개를 타고 벌초를 마쳤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경남 의령의 이 선산 인근에 있는 사진을 같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아유, 나 선산 여기 다 다니면 다 전부 지금 산 6개 타면서 벌초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 2018년 9월 9일 지역구 현장 방문 후 의원님과 수행원의 식대라는 명목으로 행사 장소, 이 통일교 행사 장소랑 10km 떨어진 데에서 33,000원을 긁은 내용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윤영월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지금 문제되는 거는 2018년 9월 9일이잖아요. 그날 통일교 주최 신한국 지도사 초청 만찬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전재수 의원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날 윤영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 보고를 전재수 의원이 협조하기로 했다. 보고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왔을 거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018년 9월 9일 날 네. 전재수 의원이 SNS에 그걸 올린 거죠. 오늘 의령에 선산 벌초하느라고 의령 일대 6개 산을 돌았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의령에서 벌초를 했는데 그는 부산에서 행사에 어떻게 가겠느냐. 뭐 이게 좀 전재수 의원 쪽의 주장이죠. 하지만은 뭐 의령하고 부산하고 먼 거리는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하루에도 뭐 일정을 여러 개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황 증거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에서 뭐 비서진들하고 식대를 결제한 거는 그거는 식대를 사적으로 쓰더라도 비서진들이 많이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좀 진행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압수수색 하는데 압수수색이 제일 중요한 게 전격석이거든요. 전격적으로 덮쳐야 되는데 압수수색 한다고 하고서 문에서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원 사무실에서 파쇄기 돌리는 소리까지 들렸대요. 그 기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저렇게 수사 의지가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고난도 수사거든요. 네. 지금은 정황 증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입건을 했으면 확실히 하려면은 뭔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파쇄기 돌릴 시간 충분히 주고 저렇게 수사 의지가 있느냐. 지금 뭐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민주당 봐준 것 같고 지금 다시 경찰이 공수처에 지금 이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찰이 연말 시효 소멸을 앞두고 면피성으로 저렇게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지금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뭐 아주 속도전으로 빨리 지금 소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압수수색할 땐 2시간 40분이나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게 지금 속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시간은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또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마 오늘 경찰이 불러서 이 부분을 물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9월 9일 요 신한국 지도자 초청 행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날 말고 더 먼저 만약에 뭐가 갔다고 하면 더 먼저 갔을 수도 있죠. 저희가 보니까 한 달 전쯤에 요 9월 9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쯤에 또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도 있었어요. 요 행사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통일교 해저터널 행사장에 나란히 왔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2018년 그 피스로드 2018년 고 행사장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막 쭉 찾아보다 보니까 통일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도 뭐 몇 번씩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 모습은 지금 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통일교 행사예요. 이거는 지금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행사인 건데 여기서 지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재수 의원입니다. 여기는 임종성 의원이고요. 여기는 김규환 의원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참석한 게 사실상 그때 이 영상으로도 또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뭐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행사에 가서 뭐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하면서 뭐 그 모습도 보긴 봤었는데 김규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돈 받은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죠. 임종성 의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근데 윤영호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찍긴 찍었더라고. 근데 이제 둘이 찍은 게 아니라 나는 좀 먼 쪽에서 찍었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금품 수수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해저 터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고 한 번인가 두 번 행사에 참석했죠. 제주도하고 연결했을 때 제주도가 과연 관광도시로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했던 것이고. 네. 요지는 이거예요. 나는 윤영호를 몰라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 받은 사실도 없고요. 윤영호라는 사람도 모르고요. 아닙니다. 라고 지금 전면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 전 의원들이 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저 임종성 의원이 저 얘기를 한 장소가 법원 앞입니다. 왜 법원 앞에서 저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 돈봉투 의혹 3명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어제 돈봉투 의혹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2심 선고를 들으러 이제 직접 간 자리에서 이제 저희 취재진은 이제 그런 걸 좀 물어보게 된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최천일 교수님. 이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무죄가 나고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 이 상황 자체가 좀 애매해요. 임종성 의원은 이 전 의원은 뭐 사기가 좀 낮겠죠. 알아. 이거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지금 공교롭게 이제 이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죄 난 것도 그래요. 이거 지금 기억나잖아요. 그때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이 세 사람 돈 봉투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때 2021년도 네. 민주당 이제 이 전당대회 관련된 건데 송영길 대표 이제 선출될 때 그때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서 나왔던 녹취록. 그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네. 이 2심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한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위법한 수집 증거다.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죄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참 이 법률을 안 하는 저로서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실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팩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전 부총장의 이 녹취록에 의하면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다른 사건이고 따라서 이건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증거를 해서 배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제가 그래서 형법에서 아예 여기 뇌물수수죄 아예 뺐으면 좋겠어요. 돈 받아라 그냥 찍힌 사진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의 제가 뭐 그분이 돈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아는 수많은 사건들이 아마 앵커님도 아시고 여기 뭐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전부 돈을 받은 것 같은 다 안 받았다고 나와요 무죄가. 한두 개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도대체 전 법률을 개정해야 하든지 말이죠. 뭐 특별한 뜻이 있겠죠 법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팩트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다고 해서 이건 증거에서 배제한다. 그래서 항상 무죄 나오고 말이죠. 노웅래 전 의원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3억 있었다는데 그게 무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임종석 의원이 그냥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의원이. 바로 아무 증거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세 의원도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최종 이제 법원의 판단 받아봐야지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뇌물수수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이 재판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만 참 허무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네. 아니 다들 돈 받았다고 그러고 정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판만 가면 자꾸 무죄가 나오니 이거 내가 믿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최 교수님 말씀을 하시는 옆에서 이경민 변호사님 약간 불편한 눈치를 살짝 보는 듯한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왜 자꾸 무죄가 나오냐? 뭐 다 갖고 가면 재판에서 뭐 나오지도 않아요.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도 공부를 했던 입장에서 이게 원래 이게 전제로 깔고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이론이다 보니까 뭐 조금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게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의 과실도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이 증거 자체가 발생을 했을 때 압수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고요. 임의로 제출을 안 하면은 강제로 이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그렇죠. 압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로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이게 다른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의로 제출할 때는 다른 증거에 대해서 쓸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건의 한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한정에서만 증거를 쓸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 돈봉투 사건, 정당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증거를 쓰려고 했다면 별도로 이제 임의 제출을 받든지 아니면 압수영장을 받아서 이제 증거를 압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증거를 쓸 수가 없다고 되는 것이고, 뭐 이게 뭐 유사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진술들도 증거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증거 능력 자체를 배제를 해버리는 게 방어권을 보장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뭐 이게 이제 형법상으로 봤을 때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최 교수님 그 눈치를 살짝 보면서 조심조심 지금 말씀을 하죠. 독소 독과라는 이 원리 때문에 동나무에서 열린 이 열매는 또 먹으면 안 된다는, 똑같이 열리면 안 된다는, 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독소 독과 원리 때문에 이것도 역시 증거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오늘 재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돈 받은 재판은 아니에요. 돈 받은 재판은 아닌데 오늘 무슨 재판이 있느냐. 패스트트랙 충돌.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게 나왔었죠.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구형은 내려졌죠. 구형은 어떻게? 박범계 400, 박주민 300, 이종걸 700, 표창원 500, 김병욱 1500 해서 지금 다 뭐 구형 자체가 지금 벌금형으로 내려졌어요.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이고 여기도 구형 자체가 벌금이고 벌금 유죄가 나온다면 벌금으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이 변호사님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당시에 어쨌든 같이 이제 충돌을 했었던 부분은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법의 취지상 일단은 같이 뭐 벌금형의 정도는 아마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는 정도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무죄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죄는 아니고 유죄로 벌금형 정도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부모 마음으로, 네. 부모 마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실까요? 네. 사진 기사입니다. 다소 좀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상황도 그렇고 좀 줌에서 찍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군사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른바 계엄군 재판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석을 한 건데 그 모습 영상으로 좀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옷으로만 펼쳐서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만 잘 가리면 될 것 같아요.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저희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네,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찍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막 우리 이 촬영 기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갖고는 찍은 바로 포착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좀 두리번 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나라는 이런 모습. 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 이 생일에 아무래도 혹시 지지자 없나, 아는 사람 없나라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뭔가 이렇게 보는 듯한 벽에 밖에 누구 있나라고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생일 상이 차려졌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소리 높여 축복합니다.
네.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저렇게 생일상이 있었는데도 아무래도 군사법원에 도착하고 나니까 왜 아무도 없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어제 생일을 옥중에서 맞았다라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65세 생일 기념일이 우리나라 65세 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65세 생일 이후로 공짜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네. 지하철 공짜로 타기 때문에 네. 지공거사도 되고 네. 박물관, 뭐 고궁, 뭐 이런 게 공짜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네. 또 노인복지관 가서 아주 싸게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이 감옥에서 저런 게 되니까 참 안타까웠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청년들에서 보내는 성탄절 메시지 네. 이거 낸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우리 국민들하고 좀 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에게 우리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비상계엄을 했다. 뭐 그러는데 대통령까지 현직에 있는 분이 자녀한테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그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국민들한테 말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여론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꼭 무력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위법 탈법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게 아무리 성탄절 메시지라고 합리화를 해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특히 뭐 어제 뭐 로마서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청년들이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청년들은 내 자식 같다 했는데 그 비상계엄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가 더 밝아졌을까요? 그러니까 저 청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청년 세대가 좀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계속 지지해줘라 하는 게 어제 성탄절 메시지 같은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고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옥중에서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배희철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메시지를 또 받았다 그래요. 어제 어제 올린 글인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65번째 생일, 청년을 위해서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웃사랑은 곧 나라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부한테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네, 자녀한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여러분은 자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최 교수님. 어이가 없어서 저는 어이상실이라고 그래요. 어이상실. 네. 앞서 굉장히 점잖게 보통도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네. 좀 말이 됩니까 저게? 정말 좀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오는 게 저거하고 또 하나 있는 거죠. 계엄은 국가 위기를 알리는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북을 치는 심정으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그 재판에 가서 한 얘기죠. 재판에 가서 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성탄 메시지고 말이죠. 네. 제가 어떻게 방송에서 참 말을 제가 엄청 자제하는데 네. 제정신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북치기 계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 사람이 그래 그 비상 국회 자금 차단하고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하고 문건 지시하고 말이죠. 언론사 단전 난수하고 그 이제 와서 저 성탄 메시지를 그래 저렇게 계엄을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했다. 이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길은 없어요. 저 윤석열 저분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2020년도 이미 11월 25일 국민의힘 만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 비상대권이다. 그건 2023년 전이에요. 2022년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거 나온 팩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북치기로 계엄을 하고 저렇게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이런 모델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란 전단지법 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래야 되지. 이게 도대체 이거 아침부터 얼마나 국민이 짜증나서 저 성탄에서 저걸 공개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진정하시고요. 네, 진정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에 맞지 않는 언어를 쓰실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좀 어이가 없어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 성탄절 메시지에 아우 감동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윤 대통령의 편지 읽으니까 가슴이 좀 뭉클해졌고요.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잠깐 조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손을 잡으시면서 서부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그 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 집단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 그 뒤에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일단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입니다. 바로 어제 자신의 이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한 이 모습인 건데, 근데 이 이하상 변호사는 나는 감화받았다, 난 감동받았다, 가슴이 뭉클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드는 생각은 뭐 지지를 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경미 변호사님, 이하상 변호사 감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항고했는데 기각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치는 언제 시행합니까? 사실 이제 감치가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입법의 미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감치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집행이 되니까 3개월 동안에 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 사라지거든요. 네.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추가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입법의 보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 인적 사항이 왜 확인이 안 되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할래도 법원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내야 되는 걸 텐데, 증빙을 해야 되는 걸 텐데 왜 확인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인적 사항을 이제 지금 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변호인으로 가는 그 재판이 아니었고 다른 절차에서 이제 감치 재판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상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이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려고 했으면은 이 인적 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인적 사항을 이제 답변을 받고 그래서 집행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또 그 부분도 이제 뭐 항고나 재항고에 또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법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까 네. 제가 무슨 독수독과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정확히 해야죠. 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보세요.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이 다 다른 재판에서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법이 누구에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게 법 만능주의예요. 이게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인권을 소중해야 되니까. 근데 뻔히 아는데 대한민국 이하상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파악이 안 돼서 감치가 안 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 무슨 법률 이론이 필요합니까? 상식과 보편의 입장에 있는 게 법이에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여기 법률 전문가 있습니다. 전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럴 때 고쳐야 돼요. 말이 돼요? 저런 얘기하는 사람 어저씨 나왔는데 네. 그걸 감치 못하고 그게 왜? 인적성이 확인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서 말이 됩니까 그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 교수님 화가 좀 많은 날이세요. 네. 오늘 좀 약간 좀 진정을 좀 하시고, 네. 근데 일단 뭐 이하상 변호사는 일단 3개월이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시한이기 때문에 3개월이 넘어가면도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3개월 내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얘기가 살짝 좀 옆으로 새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이 65번째 생일인데 군사재판에 나왔다. 군사재판에 나왔다는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군사재판에 나와서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을 이게 여인영 전 이 사령관 쪽에 이 변호인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피고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군인이 수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증인의 입장이나 말씀 있습니까? 여기 지금 군사법정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고 밤늦게까지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지금 계엄군의 재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영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등등 해서 문상호 사령관, 군인이 다 모였습니다. 온 사령관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안타깝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인데 다들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본인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둘 사이에 오갔었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가 아니라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대통령이 이걸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시킨 사람이겠어? 라는 취지로 생각을 안 했냐. 나는 안 했는데 중간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거다. 왜? 수사의 시옷도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질문 자체가 또 여인영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물어봤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안타까운 건지, 여인영 전 사령관이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는데 내가 내리지도 않은 지시를 막 얘기를 한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본심은 사고가 아니라고 봐야죠. 어제 군사 재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변호인이 하실 말씀 없냐고 그러니까 네.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이 피해봐서 송구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증인으로서 그냥 한 소리고 진짜 본심은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한테 수사에 시효자도 모르는 놈이라고까지 저 비속어를 썼잖아요.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홍장원 국정원 그 1차장하고 네. 그때 수사 명단을 주고받고 적구했는데 그런 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분노하고 거의 비속어를 썼잖아요. 또 그 곽종근 그 특수전 사령관하고도 또 그런 문제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재판하고 관련된 거는 철저히 책임 떠넘기기 밀어붙이고 또 어제같이 군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속셈은 아직도 전혀 미안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리고 군인들은 거기에 제대로 좀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 군인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몇 시간 만에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오히려 원망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진심이라고 믿겨지기에는 그 전에 다른 말 했었던 거랑 너무 상충되는 상황이 있어서 선뜻 믿기가 어렵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방첩사령관이란 사람이 수사의 시효자도 모르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에서 왜 여인영 사령관 방첩사령관으로 발탁한 거예요? 혹시 계엄하려고 고등학교 후배 일부로 중앙고 후배 일부로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방첩 수사 등에서 경험이 많고 작전통으로 유능하다고 들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라 해도 그전에 본 적도 없어요. 이거 계엄을 염두에 둔 발탁은 이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 얘기, 국회 독재, 묻지마 줄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하다.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이 전에는 아니 뭐 수사의 시효자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유능해서 발탁을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상황. 여기에 더해서 나는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계엄을 선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최 교수님한테 여쭤볼까 했는데 여쭤보면 또 화를 내실 것 같아서 네, 이거 윤 대표님한테 여쭤봅니다. 윤 대표님. 네. 그 북을 친다는 마음을 얼마나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꼭 북을 치는 마음으로 저렇게 비상계엄 불법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걸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변명은 아직까지 좀 납득하기가 국민들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뭐 비상계엄은 우리가 전혀 훈련이 안 돼서 불가능하다. 비상계엄 몇 달 전에 무릎 꿇고 읍소했다잖아요. 그때도 또 얘기가 하잖아요.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치 감형이 우리나라 이 재판에서 너무 많이 좀 이 적용이 되니까 술 탓을 저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곽종근 그 특수형 사령관도 술 탓, 다 술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나라 지키라는 저 군인들이 대통령하고 국군의 날 끝나고 나서도 저렇게 소주하고 맥주하고 저렇게 먹어서 저렇게 나라 국방이 안보가 지켜졌을까 저런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좀 제대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이나 후회하는 모습 뭐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주치 감형을 좀 생각을 한 건가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짧게 이경미 변호사님 뭐 교통사고라던가 뭐 이런 게 아닌데 내란 재판인 거거든요. 내란 재판 관련해서 주치 감형 이런 거 있습니까? 주치 감형은 뭐 심신미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의 감정을 통해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증언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불리한 부분은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약간 그런 취지로 변명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술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크게 의미 있는 진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 논리적 방어로만 보여지는 것이지 이게 지금 뭐 큰 의미가 있고 뭐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네요. 재판의 진행 이제 첫 재판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기분 나빠서 누구 기분이 나빴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불참에 이재명 대통령 기분 나빠 못 나오겠다는 겁니까? 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업무 보고 자리였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독립기념관은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사무처장 민병원입니다. 예. 우리 대표는 네? 아 그래요? 직무정지 중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진 않는데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 업무정지 중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나왔군요. 지금 국가보훈 차관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대신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 민족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다. 다른 걸 잊지 말고 우리 독립기념관이 원래 추구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찾았던 이유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질문이 대체 뭐냐? 독립기념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를 받는 중이라서 안 나왔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감사를 받는 거냐? 이 발언 때문에 사실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기념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관장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네, 지금 이 독립이 연합국 승리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을 갖고 지금 감사를 받는 거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했느냐, 독립기념관 존재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독립은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잊지 말고 원래 추구하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최 교수님, 만약에 김영석 관장이 왔으면 상당하게 거의 뭐 이학재 뭐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그렇죠. 뭐 유도 아니고 굉장히 좀 큰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김영석 저 관장은 1945년도 8월 15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당장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거겠죠, 지금. 임기도 있고 당장 어떤 무슨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어떻게든 저는 저 사람 그만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른 기관 아니고 독립기념관이잖아요. 네. 독립기념관인데 지금 아까 얘기도 연합국의 산물이다, 독립이. 연합국의 승리가 하나의 요인, 여러 요인 중에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독립기념관장의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독립사를 조금이라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독립투사들이 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다고요. 간도 독립운동, 그리고 일본의 북한도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들, 홍범도 장군, 이런 것들, 봉오동 전투, 최재형 선생,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한 발굴도 안 돼 있고, 독립기념관이 그런 거 하라는 데요. 근데 잘못 친일 인사가 자꾸 이제 무슨 친일 인사가 아닌 걸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건 여러 가지 일이 많은 일인데, 최소한 독립기념관장이라는 분이 1945년 8월 15일은 주권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없었다. 그런 말 자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독립기념관 왔으면 뭐 원론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이런 겁니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네. 당신 그거 무슨 의미로 한 얘기요? 제가 대통령은 그거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당연히 그만두셨다고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둬야지. 그래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자꾸 이런 흥분할 이 주제가 많은데,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독립기념을, 권력이 바뀌었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너무 많이 진출했어요. 이 현대사, 근대사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더 했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 윤 대표님 말씀도 살짝 좀 들어볼까요? 저는 임기가 있잖아요. 네. 임기가 있으면은 그걸 지켜줘야죠. 아직 뭐 내년 하반기까지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함부로 내보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예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꿔서 정권 바뀌더라도 임기를 지켜주든가 아니면 정권과 함께 같이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페어하게 해야죠. 그리고 어제 저는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경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분 나빠서 안 왔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영석 독립기념관 장관장. 네. 기분 나빠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보훈처 장관이 못 오게 했잖아요. 지금 감사 중이라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분 나빠서 안 왔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소통이 저렇게 안 되나요? 보훈처 장관하고 대통령실하고 저렇게 소통이 안 돼서 왜 안 오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물어보나요? 일부러 얘기를 꺼내서 없는 사람 망신 주려고 하는 건가요? 저런 태도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농림부 장관, 국장 있잖아요. 네. 11일 날 업무 보고했어요. 근데 얼마나 대통령실이 소통이 안 되냐면, 나흘 뒤인 15일 날 강휘정 대변인이 이번 업무 보고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농림부 정책관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송미령 장관이 또 SNS에 또 그때 얘기한 게 많이 다르다고 또 했잖아요. 저렇게 대통령실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니까 이번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보면은 제가 보기엔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은 대통령이 너무 좀 경솔하게 말을 한다. 그리고 앙앙볼락한다. 또 강팍하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시청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생각도 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다른 결의 또 의견도 저희가 좀 지금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만약에 왔었으면 막 진짜 큰 소리가 나고 오히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때보다 더 좀 논란이 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네, 지금 본인은 상당히 좀 억울해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학재 사장 주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볼까요? 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을 뿐 내가 정치를 한 게 아닌데 뭔가 내가 대통령이랑 자꾸 뭔가 이 맞대응하는 이런 모습들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키우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나한테 씌워진 것 같다. 아, 근데 좀 답답하다라고 또 주변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산하기관 장은 못 해봤는데 산하기관의 기획시장은 해봤어요. 근데 산하기관은요 감히 저런 얘기 못 해요. 산하기관 장들은 장관에게도 말을 못 합니다. 장관들에게도. 근데 지금 산하기관 장이지만 저분이 삼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다음에 인천시장 출마 얘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저 자체가 정치예요. 그렇게 했는데 기자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계속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건 좋아요. 그만둬라 이거 그러니까 제게. 그만둔 다음에 정치 확실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하냐. 그리고 산하기관 장이 공공기관 저기 인천공사 사장인데 저 자리를 대통령 저것도 임기가 있으니까 지켜줘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부인 안 하겠는데 저런 태도는 맞지 않아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데 거기다 대놓고 항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논리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이건 권력의 정통성의 문제, 정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지금 이재명 권력이 너무 약하게 보여요. 저는 아까 일정 부분 우리 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 요새 언론이 국정업무 보고에 대해서 너무 말을 꼬투리 잡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전부 위험이 있어야 되고 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소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사장의 저런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딱 해임 그만두고 사퇴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 말이 상상이 안 가요. 산하기관장이 자기 정치니까 저런 말 하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산하기관장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장관한테 얘기 못 하는데. 저런 정치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누가 봐도 정치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산하기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아까 살짝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이른바 콩GPT라고 불린 이 농식품부 이 식량국장의 상황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 모습 저희가 지난번에 이 기사를 소개해드렸었죠. 같이 볼까요? 이게 지금 이 17일 날 기사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통령이 칭찬한 콩GPT 국장 농림부 차관 파격 발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파격 발탁 요거 무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모르시면 나중에.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량국장은 명쾌한 답변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또한 AI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농림부인가요? 어디면은 국장을 아이고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해서 이 사람이 벌써 차관 물망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한 수치 틀렸던데요. 그분이 질문을 잘못 보고 네. 파격 발탁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수치 틀렸던데요. 대통령실에서 칭찬하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라고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온라인상에 이거 수치 틀렸어요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렇게 정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냐? 이 이른바 콩GPT 이 변상문 국장이 얘기한 발언 중에서 네, 올해 콩 생산량 8만 3천 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질문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16만에서 17만 톤입니다. 체유용 콩 10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91만 톤입니다. 수입 식용 옥수수 전부 다 비유전자 변형, GMO입니다. 라고 했는데 일부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합니다. 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즉각 바로바로 대답을 하네. GPT야. 라고 해서 와 차관으로 승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또 오답이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최 교수님, 사실 저희가 영상을 볼 때 유능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 업무 보고 즉각적으로 나가니까 생중계가 되니까 하나의 그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저 대답을 이제 다 틀린 걸로 판명이 났는데 콩 GPT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시원하게 했단 말이죠. 답변을 제대로 즉각적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차관 얘기 나누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대답을 잘한 건 잘한 거고 대답을 잘하지 못했지만 잘한 건 잘한 거고 차관 질문 또 다른 여러 가지 역량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령 잘 못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그게 차관님 그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업무 보고 얘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나오고 내일 또 오늘인가 내일인가 검찰 법무부 또 이제 업무 보고는 더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럼 또 언론도 여러 가지 비판할 텐데 대통령실도 조금 더 절제하고 더 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근데 왜냐면 국정부 보고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대표님 짧게. 예, 업무 보고가 국가적인 난제 해결이나 해결 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해서 의견을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너 잘한다, 너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데도 가는 거죠. 변상봉 식량국장이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 수치 대답한 거 원래 기술직으로 들어와서 그 분야만 식량국에만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틀렸더라도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걸 잘한다고 해가지고 국장을 차관 승진 2단계 오르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분야에 했던 사람 수치에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나 뭐 외부에서 온 사람은 뭐 어디 가서 놀다 왔느냐 해서 면박 주고 저런 그 식으로 업무 보고가 운영되다 보니까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자꾸 디테일, 감정적으로 진영 편가르기로 가는 단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업무 보고는 지금 오늘도 사실 예정이 돼 있죠. 앞으로 있는 업무 보고에서 계속 이런 비슷한 논란이 또 계속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오늘 아마도 이게 진짜 좀 오늘 좀 많이 이슈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거죠. 아까 저 일면에 소개를 드렸었죠. 대법 자체 내란 재판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입법을 연내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라고 자체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에서 아니에요. 우리 하던 거 계속 할 거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 무작위가 아니라 추천을 통해서 만든 재판부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아주 짧게 최 교수님. 민주당 결국 대법원 안 받지 않고 자체안으로 그냥 꼴 때까지 연내에 그냥 이 민주당 안으로 통과를 시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위헌 소지를 거의 없앴어요. 근데 거의 없애도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헌이니까. 네. 제가 볼 때 지금 그 외부에서 하는 것도 다 이제 배제했고 가장 중요한 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데 그건 완전 충족시킨 거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냥 이렇게 강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어요.